오늘 미국 금리가 또 인상됐습니다. 그래서 1.75에서 2%. 우리나라 금리가 1.5죠. 그러면 0.5% 한국이 더 금리가 낮죠. 그래서 그 6월 위기설이 자꾸 대두되는데 지금 우리가 대북 뭐 이런 화해 문제나 이래서 선거 지나서 이런 경제 상황에 대해서 좀 방심을 하는데 일단은 그렇습니다. 그 모든 원인의 시작은 빚으로부터 시작돼서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 개인을 보더라도 정상적인 땡치라 고만 지져라 왜 지져 정상적인 경제 활동을 한다는 얘기는 뭡니까? 내가 소득을 어떤 분야에서 일해서 소득을 벌으면 지출이 나가게 되죠. 이 밸런스가 맞는 거죠. 그래서 개인이 일할 수 있는 시간이 한정돼 있잖아요. 인생에 있어서 30년이면 30년 동안 버는 거 다 쓸 수는 없고 계속 저축을 해서 뭐 노후에도 대비를 하지만 뭐 어떤 자산들을 만들어 나가야 되니까 벌이가 100이면 적어도 20, 30% 많게는 절반 이상은 저축을 해야지 노후라든가 어떤 자산을 축적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런 인생이 결국은 나이 먹어서 실패가 없는 인생들이죠. 그런데 생각해 보시죠. 우리 그 IF 이후에, 그러니까 이전 세대 이제 90년대 중반에 사회에 나와서 해서 그 시대를 잠깐 경험했지만 그 시대와 IF 이후에 지금 달려온 20년 시대는 정말로 달라요. 우리나라가 되게 많이 발전한 것 같기도 하고 하는데 사실 그게 다 빚으로 이루어진 발전이었다는 거예요. 사실 따지고 보면. 그리고 그게 거품이었고. 보세요. IF 이전에는 금리가 거의 한 10% 정도 됐었어요. 예? 그러면은 그 당시에 그 90년대 때 그 당시에 그냥 보편적으로 우리나라가 뭐 선진국은 못 되더라도 살아갔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 봉급 월급장이 급여 소득제였고 불평등이 지금보다 훨씬 심하지가 않았어요. 예? 그랬던 시대였어요. 이렇게 열심히 일하면 그 다음에 소비와 수요가 적절히 안배되고 가게는 벌어서 저축을 하고 그 저축된 돈이 은행에서 기업들한테 대출이 나간 거죠. 그리고 기업은 계속 시설을 확충하고 이러는 문제였죠. 그러다 IMF가 오게 된 것들은 기업들이 일단 설비 과잉 투자를 한 것도 있고 또 하나 김영삼 때 OECD 때문에 우리나라 환율을 강제적으로 절상시켰죠. 그래서 내가 IMF 전에 외국을 잠깐 나갔다 와봤는데 그때가 우리나라가 1대 뭐 달러 대비 800원 등 카나다 달러 한 600 얼마. 그러니까 가서 캐나다 가서 보면 우리나라보다 훨씬 잘 사는 나라인데도 우리나라보다 물가가 썩 비싸다는 느낌 못 받았거든요. 그러다가 얼마 있다 IMF가 꽝 오더라고요. 그래서 환율이 또 2,000원까지 뛰고 그렇죠? 그래서 정신을 차린 거죠. 정상적 한 국가든 기업이든 개인이든 간에 소비보다 지출이 많으면은 그래서 그 지출을 유지하기 위해서 빚을 땡기면은 결국은 오래 못 가고 망하더라. 이게 역사의 교훈이에요. 근데 이거를 김대중 때부터 시작해서 일단 카드 대란으로 거품 일자 키웠죠. 그래서 소비를 막 추진해서 지금 오늘 러시아 월드컵 하지만 2002년 때죠. 2002년 때는 진짜 모든 게 다 잘 됐어요. 예? IMF 끝나고 4년이 됐는데 그때는 진짜 모든 산업이 잘 됐어요. 사람들이 돈을 펑펑 썼어요. IMF가 언제 왔냐고 기억도 못할 정도. 그게 다 보면은 신용카드 빚이었다는 거예요. 누구나한테 신용을 주고 예전에 IMF 이전에 신용이 어디 있습니까? 예? 예? 일반 개인이 뭐 해갖고 신용으로 돈 1,000만 원 그것도 금리가 10%가 넘었어요. 예? 그랬던 사람들이 응? 카드 대란으로 카드 펑펑 만들어줘 갖고 쓰게 만들어서 휘청이더니만 노무현 때는 뭐였어? 노무현 때 또 정신 못 차렸던 게 뭐예요? 이제 물론 선진국에서 90년대부터 신자유주의 영향으로 계속 이런 현상이 생겨났지만
닷컴 버블이 지향되고 2000년 초에 유동성이 더더욱 풀렸죠.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도 봐도 뭐 호주나 이런 영국도 보게 되면은 아이슬란드는 말할 것도 없고요. 금융 파생 상품이나 뭐다 해갖고 엄청나게 신용으로 예전에 담보로밖에는 돈을 안 빌려줬거든요. 이율도 비쌌고. 근데 지금 근데 담보로 잡을 건 다 잡았어 먼저. 더 이상 은행에서 돈을 빌려줄 게 없네? 그러니까 마치 노름판에 그렇습니다. 돈 갖고 다 오링 났어요. 더 판을 치고 싶은데 어떻게 해요? 그래서 있는 가진 거 담보를 잡아줘요. 시계 잡아주고 뭐 옷 잡아주고 뭐 그러다가 그것도 없어요. 그럼 뭐예요? 네 신용 너 노름방 자주 오는 넌 단골이야. 넌 신용이 있어. 돈을 빌려줄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신용들이 개인한테 신용이 처음에는 몇 천만 원, 5천만 원, 1억, 2억 네 신용으로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은행에서 예전에는 돈 천만 원 빌리려면 뻔질나게 서류 내고 찾아가는데 이제는 은행에서 찾아오죠. 개인한테. 뭐 자영업자들한테도 팡팡 빌려주고요. 그렇게 버텨왔. 그래서 그런 빚으로 인해서 버텨온 소비가 부동산의 거품을 계속 떠받았죠. 그러다가 2008년도 미국이 무너지면서 전 세계는 정신 차렸죠. 아이슬란드는 완전 아장이 났고 10분의 1로. 근데 한국만은 경고했어요. 이명박 때죠? 근데 뭐 어떻게 버텼을까요, 한국도? 한국도 약간 좀 주춤했죠, 1년 동안은. 그러다가 바로 회복합니다. 그때 거품을 더 꺼트려갖고 건실하게 빚을 청산했어야 되는데, 가계부채를 성찬했어야 되는데, 이명박은 그렇게 하지 않았죠. 계속 4대강이나 뭐다 건설, 토목 경기 펌프질하고 해서 국가 예산을 막대하게 쏟아부으면서 거품을 키워갔죠. 거기에 덩달아서 2008년도에 잠깐 주춤했던 부동산 버블이 계속 또 레이스를 달리기 시작한 거예요. 제 레이스를 달렸죠. 그래서 2010년, 12년, 11년, 12년 박근혜 들어오고 나서도 박근혜 들어올 때 이제 더 DTI나 이런 더 풀어줘 갖고 그다음에 뭐 취득세 이런 것도 다 면제해 줘 갖고 또 빚내서 부동산 사라고 한 게 지금 이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GDP가 1,500, 1,600조 되는데 그 이상을 넘어섰죠. 아마 이거 상위권까지 찾으면은 2,000조 넘을걸요? 근데 문제는 뭡니까? 미국이 싸게 썼죠, 그때까지는. 예? 그래서 예전에는 뭐였어요? 뭐 5%대 이자만 갖고 돈 빌렸어도 능력자라는데 지금은 뭐 한참 떨어질 때는 2%대까지 떨어졌었죠.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 싸게 쓰는 사람은 한 3, 4%쓸 거예요. 이제 5, 6% 올라갑니다. 2019년 되면은 7% 올라갑니다. 7%면 7년이면 따블입니다. 이자만 갖고 원금 내는 거예요. 빚을 무서워해야 돼요, 여러분. 세상에는 빚지고, 그러니까 두 가지 부류가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빚을 주는 자와 빚을 쓰고 사는 자. 거기서 그 질곡에서 해방되려면 빚 없이 사셔야 돼요. 저희 개인적인 경험도 저도 2008년도에 이런 경제 공부를 하고 나서 빚을 개인적으로 싹 정리했어요. 정리하고 신용카드조차도 안 썼습니다. 그러고 나서 10년을 사니까 정말로 경제적인 자립을 할 수 있더라고요. 더 이상 빚으로 뭐 해갖고 사업이 될 것 같죠? 신용 땡겨갖고 주식 투자하면은 빚 내갖고 주식 투자하면 돈 벌 것 같죠? 돈 버는 자는 열에 하나 정도 되고요. 나머지 9알이 그들을 먹여 살리는 겁니다. 근데 우리의 인생이 한 명 살리려고 나머지 9명이 인생을 시궁창에 빠뜨릴 수는 없잖아요. 다 서로 소중한 인생인데. 그런 유혹과 거품에 취해서 누구는 수익을 얼마 그러면 그때는 뭐 빚져갖고 뭐 사갖고 수익 못 내는 게 바보였잖아요. 비정상적인 거죠. 결국 돌아옵니다. 제자리에 돌아오고 거기에 대한 후유증은 감내하는 거예요. 그게 인생의 진리고 사회의 진리고 역사적인 진리예요. 지금도 미국이 어떻게 합니까? 무역 적자를 계속 내는 게 미국은 언제까지 가만히 놔두질 않아요. 한국 같은 경우에는 내 보기에는 일본의 프라자비만큼 준하는 지금 남북 화해무도 계속 털어주면서 한국은 미국 대미 무역 흑자를 그간 뭐
4, 50년간 반생 이상 냈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나라 환율이 이제 우리 원화가 절상이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수출 어려워집니다. 그리고 이제 금리까지 올라갑니다. 금리까지 올라가면 지금 벌써 이제 손든 나라 있죠. 어디요? 아르헨티나, 브라질, 브릭스. 뭐 이제 뭐 2008년도 그때 뭐 2010년도에 뭐 피그즈라 그래갖고 스페인 뭐 이쪽이 문제였는데 거기도 아직 회복이 안 됐고요. 에? 미국은 기축통화 국가이기 때문에 이걸 펌프질을 할 수 있어요. 장난을 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신흥국 인도네시아, 인도, 터키, 브라질, 아르헨티나 IMF 구제금 함의 받고 뭐 해갖고 쭉쭉쭉 거기서 이제 털어 마십니다. 쭉. 미국 이런 거 잘하잖아요. 그 안에 무역 적자 얻은 거를 한 방에 싹 소비해요. 물론 한국은 만만한 경제 국가는 아닌데 뭘로 압박을 할 거냐면은 한국의 원화 가치를 높일 거예요. 높여서 수출적인 리스크를 없애고 그 뭐냐 한국 수출을 용이하지 못하게 하죠. 그러니까 일본 생각하시면 돼요. 일본이 갑자기 2배의 엔화 가치가 되면서도 살아남은 나라지만 대단한 나라지만 발전이 없죠. 그대로입니다. 20년 전이나 지금이나.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대로 해서 반드시 남북 화해랑 북한이 개발되는 게 우리 경제 상황에 반드시 호재라고 볼 수는 없어요. 그러면 아예 아싸리 그러면 쭉 해서 몽골 뭐 만들어 옛날 실크로드를 뚫어갖고 미국이랑 관계없이 우리 동아시아가 무역을 주도해서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경제 고리를 만들지 않고서는 아직까지는 기축통화 국가인 미국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환율 갖고 장난하죠. 또 하나는 금리 갖고 장난합니다. 금리 계속 올릴 거야. 내가 5% 이상 올릴 거야 미국이. 앞으로 2020년까지 계속 올라가면은 그러면 우리나라는 정상적인 거는 미국보다 2% 이상 더 금리를 더 줘야 돼요. 그러면 한국 금리가 7%, 에버리지 7%라면은 일반 은행 금리는 10% 정도 된다는 거예요. 물론 금리가 높은 사회가 IMF 이전에 우리가 더 안정됐어요. 어? 돈의 가치가 생기니까. 그럼 부동산은 거품이 사라지겠죠? 주식도 마찬가지고요. 자, 생각해 보세요. 이제는 빚 없이 살아야 됩니다. 빚 지고 뭘 해서 성공하기가 힘들어요. 그 빚내가 차라리 내 돈 갖고 깨끗이 갖고 털어먹으면은 망아먹으면 다시 일어날 수가 있겠지만 빚으로 내 갖고 망하면은 재기가 어렵습니다. 더 큰 빚을 지게 되고 빚에 헤어나올 수가 없게 돼요. 그러니까 있는 돈 갖고 적게 해서 잘 되면 점점 늘어가는 게 맞습니다. 그게 발전 단계잖아요. 근데 어느 정도 규모를 해갖고 빚을 돈이 없으면은 10년이고 20년이고 목돈은 모을 때까지 열심히 일해야 돼요. 그러면서 경험과 실패하지 않은 노하우와 이걸 갖게 되는데 그냥 우리 창업하게 되면 어떻게 2, 3개월로 이렇게 눈대중 보고 나서 있는 돈 다 끌어모아갖고 창업을 합니다. 그 프랜차이즈에서 성공하겠습니까? 불과 몇 달 이렇게 돌아보는 것 같고, 그래갖고 돈 벌 수 있으면은 그 사람을 주겠어요? 다른 사람이 하죠? 세상은 공짜 없습니다. 자, 금리 올라가고요. 덩달아서 원화의 가치도 올라갑니다. 물론 달러 가치가 신흥국에 대해서는 올라가겠지만 달러의 가치가 올라가는 것보다 원화 가치가 더 많이 올라갈 거예요. 빚을 정리하십시오. 그리고 처음에 힘들지만 신용카드랑 이런 모든 신용도 빚입니다. 신용이라는 게 없어요. 어디 있습니까 신용이. 자, 정신 차리고 그렇게 해서 한 3년 정도는 힘들어요. 그렇지만 3년 지나서 5년 지나고 이러면은 이것처럼 행복한 삶이 없습니다. 빚 없이 사는 삶. 그 다음 버는 것만큼 버는 것보다 적게 쓰고 저축하는 그 맛을 들이게 되면은 정말로 자기의 삶의 주인이 될 수 있는 삶을 살아요. 그리고 여유가 생기고요. 있는 만큼 쓰면 되는 거예요. 왜 없는데 빚내서
더 쓰려고 합니까? 망하는 지름길입니다. 공짜도 없고 대박도 없습니다. 명심하십시오. 앞으로 힘듭니다. 지금 문재인 정권이 이 경제 문제만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고 그 안에 싸질러 놓은 것도 너무 많고, 그래도 문제 국민 개개인 정신을 못 차렸어요. 아직까지도 거품과 환상과 발전이라는, 그러면은 우리나라 부동산 값은 계속 올라야 돼요. 앞으로 천년 만년. 말이 됩니까? 정신 차립시다. 인간 삶은 유한하고 먹고 사는데 기본적인 건 됩니다. 절대 사치를 부리지 말고, 많이 벌면야 자기 버는 만큼 버는 거에 정확하게 저는 3분의 1 정도 소비하세요. 그 정도 수준에 맞춰서 하시면은 빚은 지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